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가 구도에 베팅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지표들이 나오겠어요? 요즘 한국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3분기째 0%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경제 전망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또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가 하나 있죠. 세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트럼프의 행보.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미국이 이번에 확실히 때리고 있는 나라 한 개는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러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면은 지들끼리만 피 터지게 싸우면 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장 등이 많이 터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내수도 안 좋았는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풀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문제들을 막기가 쉽지가 않다. 현재 상황에서 막을 수 없고 막기 위해서 돈을 풀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부도에 어떻게 베팅하고 있어서 한국의 부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흘러가고 있는 최근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한국의 경제 상황,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또는 이게 환율 전쟁으로 번질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혹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의 국가 부도 위기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이 부분은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지난 8일 기준 44.07bp로 집계가 되면서, 자, 지금 관세 때문에 경제 위기 터진다고 이야기 나오는 미국이나 혹은 최근에 물가나 환율 문제로 인해서 역대급 기준금리 찍고 있는 튀르키예보다 한 달 만에 높아지는 상승률은 더 빠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확실성이 제일 커졌던 시기, 최근에 언제였어요? 12.3 비상계엄 직후였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5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보다도 높아요. 여기에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90%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미국보다 높다는 소리예요. 또 튀르키예 어떤 상황이에요? 기준금리가 3.5%포인트 상승해서 46%까지 올라갔다. 그 이유는 심각한 인플레와 화폐 약세에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튀르키예보다 부도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더 높다는 소리죠. 세계 나라들을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한 달 만에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갔다. 근데 이 CDS 프리미엄, 즉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하죠. 부도 났을 때 대비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설명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소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부도 날 상황이냐? 아까도 봤지만 뭐 브라질이라든가 남아공, 이스라엘, 사우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요. 부도 난 건 아니죠, 저 나라들도. 그럼 우리나라가 부도 난다는 아니지만 최근에 관세 문제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디폴트 이야기 나오고 있는 미국도 원래 우리나라보다 높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중 관세 전쟁에서 이웃나라 영향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국가 부도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서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을 것이다, 이 정도에 대한 시각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최근 경기 침체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보다 더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미국 신용등급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와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됐을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 놔야겠죠. 근데 그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될 자금을 다 어디다 썼어요? 부동산 부양하는데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한 2조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10조 이야기 나왔다가 12조의 추경이 들어가고 그중에 8.1조 가량의 대부분이 적자 국채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르게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 말했어요. 추경 안 하고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런 식으로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지만 공공기관 자금 꺼내다 쓰고 공공기관이 보증해주고 한은에서 마통 꺼내다 쓰고 외평기금 꺼내다 쓰고 주택도시기금 꺼내다 쓰고 이런 걸로 근근히 버텨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돈마저 없으니까 추경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추경은요. 뭐 산불 피해라든가 혹은 당장 관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민생 지원 등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2차 추경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가 부채를 늘려야만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생겨도 돈을 안 풀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가든지 아니면은 경제 문제가 생겨서 돈을 풀게 되면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근데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용도 떨어지면은 대출 받을 때 이자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그 나라의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채권 금리 올라가면 금융채든 혹은 회사채든 다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 빌려다 쓰는 것도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타격을 제대로 입고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셈이에요. 자, 1분기에 수출 전년 대비 2.1% 감소했는데 그중 대미 수출이 2.0% 그리고 대중 수출이 6.7% 감소했죠. 근데 원래 관세 이야기가 4월 2일부터였죠. 그걸 90일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나 떨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대미 수출이 14.3%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내수 작살나가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다? 순수출이 1.9%, 내수가 0.1%포인트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경제성장률 2%가 나온 거예요. 즉 내수가 성장시키는 게 5%고 수출이 성장시키는 게 95%란 소리죠. 근데 얘가 순수출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1분기에는 수출 그래도 2.1%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는 0%대에서 낮게는 마이너스까지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 2분기부터는 적자가 난다는 소리예요. 3분기 때는 나아질까요? 4분기 때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하나 뒤질 때까지 싸울 텐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3월 말부터 대출 규제 들어갔죠. 4월 말부터는 기업들도 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죠. 2, 3, 4분기는 1분기에 대해서 훨씬 더 암울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분기 때 0%대 성장률이 나온다는 소리는요.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난다는 소리예요. 1분기 마이너스 나오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뭘로 극복할래요? 또 추경해서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는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미중 관세 전쟁도 끝난 거 아닙니다. 관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환율 전쟁까지 벌어질 상황이다. 관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어떻게 했어요? 채권으로 공격했죠. 일각에서는 일본이 팔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채권을 사가지고 미국을 공격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 채권을 팔아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요. 미국이 지금 관세를 때려요. 관세를 때렸을 때 환율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약달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는 지금 사실 강달러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채권 팔아먹어가지고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관세를 유예한 거잖아요. 관세를 강행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죠. 왜 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하느냐. 자, 과거에 미국이 강력한 라이벌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율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1994년에 일어났던 사례를 보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해외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IMF 터졌죠. 근데 신흥국만 무너졌냐. 1998년에는 러시아도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환율로 공격을 하면서 강달러를 만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돈을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을 때리는 거예요. 경제적 공격을 하는 거죠. 일본 때는 오히려 약달러로 하지 않았냐.
일본은 엔화 강세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엔화 강세로 인해서 유례 없는 버블 경제를 겪으면서 그때는 호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바젤 1이라는 세계적인 은행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일본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달러 강세가 되고 미국 채권의 유입이 많이 되면 지금 미국의 이자 비용이 급격히 솟아났죠. 이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아까 미국 디폴트 이야기도요, 이자 비용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미국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강달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채권 투자가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미국의 국가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파월을 해임해 간다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거다. 근데 금리 인하했는데 강달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강달러 만들려고 관세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뭐가 가능해요? 자, 이게 중국의 외화 부채입니다. 보통 외화 부채는 달러로 계산하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면 저런 외화 부채는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해당 국가에서는 더 많은 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저거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약달러를 만든 거다. 오히려 약달러를 원하는 게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약달러가 아니라 최근에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미일 관세 협상 들어가고 한미 관세 협상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미일 관세 협상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대미 수지를 0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달러를 안 빠져나가려고 하게 하는데 어떻게 약달러가 돼요? 강달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국인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 압박해가지고 중국 압박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반대로 약달러 만들면서 미국 경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 달러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고점이 25년 1월 13일이었는데 그때 대비로 지금 10.5%가량 떨어졌어요. 아, 라이트하우스, 네가 맨날 달러 사라고 하지 않았냐? 달러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달러 가치가 저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원화 대비로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같은 1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원달러 환율은 3.3%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것도 오히려 달러 가치 떨어질 때 원화 가치도 같이 더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관세 유예되고 나서야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오히려 강달러를 바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가부채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국가부채 줄여야 된다. 최소 얼마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IMF 때도 수순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핵심적으로는 그때 러시아도 빠져나갔듯이 어떠한 나라들이 빠져나갈 텐데 그 나라 중에서 매우 유력한 곳이 우리나라다. 경제도 무너졌고 미중 관세 환율 전쟁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런 전망했죠. 대미 수출은 5.9% 감소, 대중 수출은 10.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미 4월만 보더라도 대미 대중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 전망은 틀린 게 아닌 거죠.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타이거 지수, 이게 경제 회복 추적 지수인데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금융시장 지표 역시도 계속 악화되고 있고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2.1%, 내년엔 2.3%로 전망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왔을 때 돈이 어디로 몰렸었느냐, 여태까지. 꼭 미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기축통화에서 기축통화로 이동했죠. 혹은 준기축통화 정도 되는 나라로 이동했죠. 우리나라는 그 무엇도 해당하지 않아요. 돈이 빠져나갈 나라다. 그러니까 실제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이따위로 했죠. 가상자산 투자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부자들은 예금이 가장 많고 금채권,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최악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요? 최근 오후 거래일간 달러 예금에만 5.7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1조가 넘는 돈이 달러를 샀다는 소리예요. 달러만 그래요? 지금 예금금리 미쳤다고 하죠. 실질 금리는 거의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은행들 이자 장사한다고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금에 돈이 몰려요? 금리 떨어질 걸 예상해서 예금에 돈이 몰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위험자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안전자산마저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현금으로 몰리는 거나. 달러 현금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경제 위기에서는 유지해도 성공이다.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달러를 모을 기회다. 꾸준히 달러를 모아두셔라. 제가 이런 말씀 괜히 드리는 게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 국가부도 위기까지 보고 있는 거고, 해외 투자자들이.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경제가 나오면서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추경을 해가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정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최소한의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일 정도다. 결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가 부도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T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소리고, 물론 아직 그 정도의 수치로 국가 부도한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미국에 대한 기사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의 경제가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오히려 미국보다 낮았던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한 달 만에 미국 제치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는 소리는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소리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자금 다 빼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수출 역시 급감하면서 저렇게 국가 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상승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뒀어야 되는데 정부 자금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에 있는 자금까지 다 끌어다 썼죠. 그러니까 돈을 풀기 위해서는 채권을 거액으로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발행하고 다음에 또 발행하게 되면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문제고 안 풀어도 문제란 소리다. 이거 다 경제 돌아갈 때 써야 될 돈을 2년간 부동산 부양에다 퍼부어서 생겨난 일이에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빚이 잔뜩 있는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소득으로 감당 안 되는, 자산으로도 감당 안 되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 집은 계속 성장할 거야, 이딴 말이 나와요? 국가도 똑같은 거다. 근데 문제는 미중 관세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환율 전쟁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가장 많이 터질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준기축통화국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장률의 내수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고, 수출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대미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크게. 왜? 우리나라는 약자니까. 그래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어디다 자산을 옮기고 있어요? 외국도 예금하고 외국도 안전자산으로 자금 옮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위험자산 불안하니까 위험자산에서 돈 빼서 안전자산 갔다가 안전자산마저도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현금 보유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의 행보를 보더라도 금리 떨어지기 직전에 예금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몇 년 전에 예금했었어야 돼요.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금리가 떨어져서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깝더라도 돈을 지키는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금에 돈이 이동하는 거고, 국가 경제가 매우 안 좋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달러 가격 떨어졌을 때 또 미친 듯이 사재기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위험자산 같은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현금,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달러를 사두는 거다. 아니면 뭐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을 사두는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